이제 종합소득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한 번씩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어요. 과세 대상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내가 임대를 월세로 주고 있다 그러면 2채 이상부터는 이제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증금을 전세로 이렇게 주고 있다. 또는 반전세로 주고 있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 주택에는 소형주택을 빼고 3채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는데 내가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사업자 등록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가산세가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솔직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많이들 신고 안 했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세관청이 이렇게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고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100%는 또 오픈을 안 하고 조금씩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거는 임대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하고 주택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근데 주택 개수를 어떻게 판정하냐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판정할 때 나하고 배우자 것만 합산을 합니다. 자녀 거는 또는 직계 존속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한 채, 내가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이 남편 집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고 내 건 임대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집에 자녀가 또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몇 주택이에요? 3주택. 종부세에서는 그냥 개인별로 한 채씩 갖고 있는 꼴이겠죠. 인별과세니까. 그럼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판정할 때는 나하고 배우자 것만 포함돼요. 그럼 얘는 빠지겠죠. 그럼 2채예요. 2채. 아까 과세 대상이 월세일 때는 2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임대한 주택이 2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진 않고 거주한 주택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2채네요. 얘 임대 주고 있으니까 만약 얘를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럼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고 얘를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 판정하는 거고 그거는 나하고 배우자의 주택수만 갖고 판정을 한다. 그럼 과세 대상자에 해당했어요. 그러면 소득세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대 수익 금액, 1년 동안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 방법이,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임대 수익 금액이 개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근데 2천만 원 초과한다?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리과세, 종합과세의 의미가 뭡니까? 분리과세는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합산하지 않고 얘만 갖고 계산하겠다. 어떻게? 소득금액의 14%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분리과세로 되면은 내가 타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종합과세는 만약 주택 임대소득 외에 내가 다른 소득, 금융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걔 것까지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타소득이 있으면은 종합과세로 간다 하면은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분리과세로 했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고 종합과세로 갔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근데 그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여부는 뭘로 갖고 총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갖고 판정한다. 그래서 먼저 수익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수익금액은 3가지를 계산해서 합산합니다. 먼저 임대료, 월 임대료 곱하기 임대월수. 이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간주임대료입니다. 이거는 보증금하고 전세 갖고 그 금액의 60%의 뭐 이자율을 곱해서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는 주택이 3채 이상여야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상합니다. 소형주택이 있으면 빼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관리비는 생각을 않고 계시죠. 근데 원칙은 관리비까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이 이하냐, 2천만 원 초과되느냐에 따라서 내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내 신고 방법하고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만약 2천만 원 이하였다. 그러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소득 합산 안 한다겠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총 수익이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 이익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총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비를 빼고 이익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고 분리과세로 되면은 이 수익 금액의 50% 또는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준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60%, 등록하지 않았으면 50%를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수익금액 말고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또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빼준대요. 주택임대사로 등록했으면 400, 등록하지 않았으면 200.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4%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50% 또는 60%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월세 수입이 있을 거예요. 1년 월세 수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몇 프로나 되세요? 근데 여기는 50%, 60%를 해준대요. 굉장히 크게 해주는 거겠죠. 근데 2천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수익 금액은 이제 나왔어요. 이때 경비는 그럼 뭘 빼줍니까? 아까 분리과세처럼 50%, 60%를 빼주지 않는데요. 이때는 실제 들어간 경비를 인정받으래요. 그 금액이 없다고 하면은 추계경비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50%, 60%가 아니고 뭐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을 14% 단일 세율이 아닌 6에서 45%의 누진 세율을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분리과세 적용 시에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을 안 했다.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등록 안 했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부터 60% 빠지죠. 그럼 1,200만 원 경비로 빠집니다. 이익이 800만 원 나왔죠. 근데 공제 금액이 400만 원을 또 빼준대요. 다른 소득 없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럼 400만 원 빼주면 400만 나오겠네. 여기에 14% 56만 원 내라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안 했으면은 50% 빼주고 200을 빼주니까 얘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분리과세는 굉장히 심플하죠. 수익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50% 또는 60%, 200만 원, 400만 원을 공제하고 1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심플합니다. 근데 종합과세는 복잡해요. 원칙은 2천만 원 초과되니까 이제 종합과세입니다. 이때 경비는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실제 경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다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실제 필요 경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요걸 적용하는데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한 42% 정도 되고 기준 경비율은 13%예요. 당연히 나는 요걸 적용받고 싶겠죠. 근데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은 내가 직전 연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거 받겠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가고 2천 초과 2,400은 단순 경비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걸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이걸 적용받겠죠. 이걸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이 4천만 원에 한 13%만 경비로 빠지니까 대부분 거의 90% 정도가 이익으로 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돼 가지고 이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겠죠.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그나마 이제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 신고 방법,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월세, 간주 임대료, 관리비를 합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내가 타소득이 있다. 그럼 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분리과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세 수익 금액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전세로 돌리다든지 반전세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증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익 금액을 2천 이하로 만든다든지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아까 산출세 요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몇 프로? 한 채만 임대를 했느냐, 단기로 했느냐 30%, 장기로 했느냐 75%. 두 채 이상 임대를 했으면 단기로 했으면 20%, 장기로 했으면 50%. 내가 주택을 단기로 등록했는지 장기로 등록했는지 주택, 임대주택이 몇 채 있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장기로 한 채만 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래도 장기로 여러 채 했을 때 50% 해주니까 꽤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50% 깎아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크겠죠.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이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면 그리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가액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시가 얼마 이하? 이 가액요건을 적용받을 때 보통 수도권 밖은 3억 원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수도권도 6억 원까지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주택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4년, 8년, 10년이 이렇게 달라진다. 얘도 당연히 5% 증액제한 준수해야겠죠. 언제부터?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분부터. 그리고 얘도 종합소득세니까 국세죠. 양쪽 다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할 게 만약에 내가 주택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된다고 하면은 주택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천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은 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주택 임대소득만 갖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타소득도 합산되니까 이 산출세액 600만 원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감면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얘를 뭐 75% 감면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600만 원에 75%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니겠죠. 왜?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해주겠죠.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5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 나왔을 때 600만 원에 75%한 채를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75%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니고 600만 원 안에 이 주택 임대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를 발라내서 거기에 대해서 75%를 해주겠죠. 그럼 600만 원 갖고 이 두 개 합한 금액분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하고 여기에 75%니까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으로 인한 산출세액까지 혜택은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뒤에 사례가 있네요. 그러면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소득세 감면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요 감가상각 의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종합소득세에서. 그럼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면은 감가상각한 걸로 의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감가상각 의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세법에. 말 그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임의상각제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감가를 상각할지 안 할지 상각한다는 거는 보통 30년, 40년으로 나눠가지고 그 3, 40년으로 나눈 금액을 경비로 반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임의로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의로 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이 굳이 적용되면 내가 저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감면 적용될 때 쓰면 나한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가상각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냥 두었다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면은 내가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으로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럼 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면은 내가 비록 필요 경비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가상각 한 걸로 본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의제된 금액이 내가 이 주택을 나중에 팔았을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느냐 이제 그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면은 양도 차익이 더 벌어지겠죠? 그럼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경비로 넣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세법상 상각한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님들이 의견이 많았죠. 실제 필요 경비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된 건 맞지만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차감돼야 되는 게 맞다. 그 근거는 뭐냐?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에 대한 규정, 법 조문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근데 우리는 산입하지 않았어요. 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산입할 금액, 요 산입할 금액에 감가상각 의제한 금액이 요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취득가액에서 차감돼야 된다. 내가 필요 경비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갑설과 을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날 유권에서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득가액에서 나중에 뺀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유권에서는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소득에서 내가 경비를 받았으면은 이미 거기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넣은 거 없잖아요. 근데 산입할 금액에 이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봐가지고 내가 경비로 인정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뺀다? 그건 논리상 개인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아까 요 산입할 금액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산입할 금액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500은 부인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500인데 내가 감가상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작년에 부인된 금액이 이때 산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유권 해석은 일단은 개인적 견해하고는 전혀 상반된 견해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온 상태에서 저만 믿고 감가상각 이거 하면 안 돼요. 일단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이 유권 해석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감면을 받았을 때 상각한 걸로 의제해서 나중에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면은 보통은 양도 차익이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4년, 8년 장기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양도 차익이 많이 벌어져요.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감가상각 아까 감면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는 유권 해석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따라가지고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게 물론 내 주택은 나중에 양도차익 별로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받는 게 좋겠지만 보통은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에서 그냥 혜택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유권 해석이 또 어떻게 바뀔진 몰라요. 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 유권 해석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발표됐다. 이번에는 이제 자진말소하고 자동말소 됐을 때 종합소득세 감면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때 의무임대 기한이 경과가 되는데 그 전에 말소했다. 그리고 자동 말소가 됐지만 민특법상의 의무임대 기산이라고 세법상의 의무임대 기산이 달라가지고 민특법상 자동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세법상 8년 또는 5년 기간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원래는 세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즉 민특법의 개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자진 말소, 자동 말소이기 때문에 설령 의무임대 기한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감면 혜택 추징하지 않겠다. 이것도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진 말소할 때 2분의 1을 경과한 이후에 자진 말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자진 말소가 됩니다. 또는 자동 말소가 됩니다. 올해 만약 6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된다고 할게요. 그럼 자동 말소가 되면은 뭐 이 주택을 팔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감면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럼 감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월세를 300 받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임대주택이 6월 말에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200만 원에 대해서 75%를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자동 말소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 말소 되기 전의 소득하고 후의 소득을 안분해가지고 자동 말소 되기 전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감면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감가상각 의제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적용받던 세제 혜택은 추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특히 자진 말소와 관련돼서 의무임대 기한의 2분의 1을 꼭 경과하고 자진 말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은 나중에 취득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솔직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